2023년 11월 베트남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 외국 기업을 뿌리째 흔들 뻔한 거대한 음모가 발각된 거예요. 모든 언론이 단순한 기업 내부 문제라고 보도했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성공했다면 베트남 경제 전체가 10년은 뒤처졌을지도 모릅니다. 한 나라의 산업 발전을 송두리째 흔들려는 치밀한 음모였거든요.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위기는 어떻게 막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쩐리엔입니다. 하노이에서 태어나 자랐고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베트남 전체 GDP의 거의 3분의 1을 책임지는 거대 기업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었어요. 우선 제 배경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 국가보안부 산업정보보호과에서 4년간 근무했어요. 외국 기업들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 스파이를 색출하는 일이 제 전문 분야였죠. 아버지는 베트남 전쟁 당시 특수부대에서 활동하셨고 어머니는 하노이 국립대학교 교수셨어요. 어릴 때부터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최고의 명예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2022년 말 저는 큰 결단을 내렸어요. 공무원을 그만두고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기로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안정적인 공무원을 왜 포기하냐고 말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어요. 정부에서만 앉아서 감시하는 것보다는 직접 현장에 들어가서 베트남의 산업 발전을 이끄는 기업들과 함께 일하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삼성전자였어요. 제가 국가보안부에서 근무할 때 봤던 자료들을 보면 삼성이 베트남에 미친 영향은 정말 대단했거든요. 2008년 첫 투자를 시작해서 15년 만에 베트남을 완전히 다른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총 투자 금액이 22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직접 고용 인원만 16만 명이에요.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50만 명이 넘는 일자리가 삼성과 연관되어 있어요.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25%, GDP의 28%가 삼성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2023년 2월 드디어 삼성 베트남 타이웅엔 공장에 입사했습니다. 정부 기관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우선 시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반도체 공장보다도 깨끗하고 체계적이었어요. 김영호 총괄이사님이 신입 간부 오리엔테이션에서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우리는 베트남에 와서 돈만 벌고 가려는 게 아닙니다. 베트남과 함께 100년을 내다보며 성장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현지화 정책이었어요. 중요한 의사결정에 베트남 직원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기술 이전도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어요. 다른 외국 기업들과는 확실히 달랐죠. 저는 품질보증팀 차장으로 입사했는데 담당 업무가 전체 생산 라인의 보안 점검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제 전문 분야를 살려달라는 회사 측의 배려였죠. 박준수 품질 담당 상무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리엔 씨, 당신의 보안 전문성이 정말 필요해요. 요즘 기술 유출 시도들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거든요. 우리 회사뿐만 아니라 베트남 전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철벽 보안이 필요합니다. 입사 후 몇 달간은 정말 이상적인 직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23년 8월쯤부터 조금씩 이상한 징후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새로 들어온 동료 중에 발두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뭔가 어색했어요. 이력서상으로는 여러 글로벌 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물어보면 얼버무리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발두안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정보들에 유독 관심이 많다는 거였어요. 리엔 차장님, 우리 회사 연구개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협력업체 선정 기준이 궁금한데요. 품질관리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은 어떻게 받나요? 처음에는 신입사원의 호기심 정도로 여겼어요. 하지만 국가보안부에서 쌓은 경험상 뭔가 의도가 있어 보였거든요. 몇 주 후부터는 더 노골적이 됐어요. 발두안이 다른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는 걸까요? 한국 본사 직원들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너무 크지 않나요? 삼성이 베트남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정말 적어요. 이게 진정한 파트너십일까요? 이런 식으로 동료들 사이에 불만을 조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발두한의 행동이 매우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죠.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오히려 제가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용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발두한의 출입 기록, 컴퓨터 사용 패턴, 동료들과의 대화 내용까지 모든 걸 체크했습니다. 9월 중순쯤 발두한이 주도해서 베트남 직원 권익 향상 모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겉으로는 정당한 목적 같아 보였지만 저는 이게 함정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계속 이용당하기만 할 거예요. 베트남 직원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 함께 행동해요. 발두한의 이런 선동에 점점 더 많은 동료들이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런 분위기가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내부가 분열되면 결국 모두에게 피해가 돌아가거든요. 하지만 직접 나서서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10월 말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원래 보안 점검을 하던 중에 이상한 패턴을 발견한 거죠.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어요.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 저는 보안실에서 일주일간의 출입 기록과 네트워크 로그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맡은 정기 업무 중 하나였거든요. CCTV 영상을 확인하던 중에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발두한이 지난 며칠간 계속 야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정말 업무 때문인지 의심스러웠거든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발두한이 자신의 업무 구역이 아닌 연구개발실과 경영진, 사무실 근처를 자주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발두한이 특수장비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었어요. 제가 국가보안부에서 볼 때 봤던 도청 장비와 똑같아 보였거든요. 이건 완전히 산업 스파이 행동이야. 저는 즉시 네트워크 접속 기록도 확인해 봤어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발두한의 컴퓨터에서 지난 3개월간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중국 IP 주소로요. 파일명을 보니까 모두 삼성의 핵심 기술 자료들이었어요. 갤럭시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PDF 2024 신제품 개발 로드맵, XLSX 협력업체 핵심 기술 매뉴얼, 집 이런 식으로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계속 유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 범죄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산업 스파이 사건이었거든요. 총 유출량을 계산해 보니까 1TB가 넘었어요. 삼성의 핵심 기술들이 거의 다 넘어간 상황이었던 거죠. 하지만 섣불리 행동할 수는 없었어요. 더 정밀한 조사를 통해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밤 새벽까지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섣불리 신고할 수는 없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고 무엇보다 발두한이 눈치채면 모든 증거를 인멸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다음 주 내내 저는 발두한을 집중 감시했어요. 겉으로는 평상시처럼 행동하면서 발두한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발두한이 단순히 파일만 빼내는 게 아니었어요. 회의실마다 초소형 도청 장치를 설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김영호 총괄이사님 사무실에까지 침투해서 녹음기를 설치했더라고요. 이건 정말 심각해. 단순한 기술 유출이 아니라 회사 전체를 감시하고 있었구나.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만약 제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삼성의 모든 경영 기밀이 중국으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발두한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11월 22일 밤 저는 발두한이 공장 근처 카페에서 누군가와 만나는 걸 목격했어요. 멀리서 지켜보니까 상대방은 우리 협력업체 직원이었어요. 응우엔 반투이라는 사람이었는데 평소에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인물이었어요. 여기 이번 주 자료야. 특히 신제품 관련 정보가 정말 값어치가 높을 거야. 발두한이 USB를 건네주면서 말하는 게 들렸어요. 좋아, 중국 쪽에서도 만족할 거야. 다음 주에는 더 중요한 자료를 준비해줘. 생산 공정 전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하더라. 투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했어요.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긴 거죠. 하지만 더 큰 그림을 보고 싶었어요. 과연 이들 뒤에 누가 있는지 말이에요.
며칠 후 정말 위험한 순간이 왔어요. 발두한이 제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리엔 차장님, 요즘 저를 자주 보시네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발두한이 저에게 직접 물어왔어요. 아니에요, 왜요? 저는 원래 보안 업무를 담당하니까 모든 직원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발두한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차장님이 예전에 국가보안부에서 일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저를 조사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했어요. 발두한이 제 정체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뭔 소리예요? 그냥 평범한 직장 동료로 대화하는 건데요.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차장님, 혹시 밤늦게 회사에 남아 계신 일이 많나요? 요즘 보안실 불이 자주 켜져 있던데. 발두한이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이때 저는 확신했어요. 발두한이 제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을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긴급히 박준수 상무님께 연락드렸어요. 상무님, 지금 당장 만나뵐 수 있을까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새벽 1시 상무님 사무실에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수집한 증거들, 녹음 파일, CCTV 영상까지 모든 걸 보여드렸어요. 리엔 차장, 이게 정말 사실인가? 상무님의 얼굴이 창백해지셨어요. 네, 그런데 상무님, 발두한이 저를 의심하고 있어요. 아마 내일부터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할 거예요.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해야 해요. 상무님이 즉시 한국 본사에 긴급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국가보안부에도 연락하셨어요.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하세요. 시간이 촉박해요. 다음날 새벽 6시 한국에서 보안 전문팀이 긴급 투입됐어요. 팀장 이동욱 부장님은 정말 노련해 보였어요. 리엔 차장님 상황은 파악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발두한이 추가로 정보를 유출하는 걸 막는 거예요. 혹시 오늘 발두한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나요? 네, 발두한은 보통 목요일마다 대용량 파일을 전송해요. 아마 오늘 밤에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현행범으로 잡는 게 최선이겠군요. 리엔 차장님, 위험하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끝까지 해보죠. 그날 밤 8시 작전이 시작됐어요. 저는 평상시처럼 보안 점검을 하는 척하며 발두한을 감시했어요. 이동욱 부장님과 베트남 보안부 요원들은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밤 11시쯤 드디어 발두한이 움직였어요. 연구개발실로 들어가서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거대한 파일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또 제가 신호를 보내자 요원들이 일제히 들이닥쳤어요. 손들어. 움직이지 마. 레 대령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발두하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침착해졌어요. 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요. 업무라고요? 새벽에 연구개발실에서 기밀 자료를 USB에 복사하는 게 업무인가요? 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발두한이 저를 보더니 쓰게 웃었어요. 역시 쩐 리엔. 예전 국가보안부 실력이 아직 남아있네요. 당신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황해이창 씨. 아니, 발두한이라고 해야 하나요? 발두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텐센트 산하 기업에서 파견된 산업 스파이죠. 이미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도 비슷한 일을 했고요. 레 대령이 수갑을 채우며 말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저는 그냥 베트남 사람이에요. 발두한이 발악했어요. 증거라고요? 저는 태블릿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지난 3개월간 당신이 중국으로 전송한 모든 파일 목록이에요. 그리고 응우엔 반투이와 만나서 자료를 전달하는 영상도 있고요. 발두한의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저는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당신이 설치한 도청 장치들이에요. 총 15개나 되네요. 이것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이때 발두한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들었어요. 이 여자만 없애면. 하지만 레 대령이 즉시 제압했어요. 얌전히 해. 더 큰 죄만 짓지 마라.
발두한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마지막으로 외쳤어요. 당신들은 몰라. 삼성이 베트남에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빼가는지. 나는 베트남을 위해서. 베트남을 위해서?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베트남을 위한다면서 베트남 경제의 28%를 차지하는 기업을 망가뜨리려고 했다고요? 당신 때문에 수십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뻔했어요. 그제서야 발두한이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은 것 같았어요. 황해이창 산업스파이 혐의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다. 레 대령이 공식적으로 선언했어요. 그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몇 주간의 긴장감이 한순간에 풀어진 거죠. 이동욱 부장님이 저를 부축해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리엔 차장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발두한의 자백을 통해 더 큰 음모가 드러났거든요. 조사 결과 이번 사건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기획된 대규모 산업 스파이 작전이었어요. 베트남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전체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목표는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을 완전히 탈취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삼성, LG, SK 등 모든 한국 기업을 동시에 타겟으로 삼았던 거죠. 레 대령이 브리핑해줬어요. 더 충격적인 건 베트남 내 협력업체 5곳이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이들은 정당한 협력업체로 위장해서 삼성의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만약 성공했다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치명타를 입었을 거예요. 그리고 베트남도 더 이상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기 어려워졌겠죠. 이동욱 부장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발두한은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어요. 중국에서 받은 돈만 10만 달러가 넘었고 유출한 기술의 가치는 100억 달러를 넘는다고 추정됐어요. 저는 처음에는 정말 베트남을 위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고 돈에 눈이 멀었어요. 발두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실제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리엔 차장님 덕분이죠. 레 대령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베트남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국가 차원의 위기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발표했어요. 관련자들은 모두 중형을 받았고 중국 정부에는 강력한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어요. 응우엔 수안푹 총리님도 직접 삼성 공장을 방문해서 사과 인사를 전했어요. 베트남 땅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발두한의 실명은 황해이창이에요. 중국 국가정보부 소속으로 이미 태국과 말레이시아에서도 비슷한 활동을 했던 전력이 있어요. 레 대령이 수사 결과를 브리핑해줬어요. 더 놀라운 건 발두한이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베트남 현지 협력업체 3곳이 이 음모에 가담하고 있었어요. 이들을 통해 유출된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던 거였죠.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먼저 내부 분열을 조장해서 보안을 허술하게 만들고 그 틈을 타서 핵심 기술을 빼내려던 거죠. 제가 분석한 내용이 정확했던 거예요. 베트남 정부는 이번 사건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섰어요. 발두한을 비롯한 관련자들은 모두 구속됐고 중국 정부에는 강력한 외교적 항의를 제기했어요. 응우엔 수안푹 총리님도 직접 성명을 발표하셨어요. 베트남의 산업 발전을 저해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삼성과 같은 진정한 파트너와 함께 더욱 견고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 사건이 해결된 후 회사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발두한의 선동에 넘어갔던 동료들이 진실을 알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리엔 차장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쉽게 속았네요. 아니에요. 발두한이 정말 교묘했거든요. 누구나 속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 관리자들과 베트남 직원들 사이의 신뢰가 더욱 깊어졌어요. 김영호 총괄이사님이 전체 회의에서 말씀하셨어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베트남은 우리에게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동반자입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권한과 기회를 베트남 동료들과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회사 정책도 크게 바뀌었어요. 베트남 직원들의 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됐고
핵심 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어요. 리엔 차장님을 품질 보증 담당 이사로 승진 발령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한국 본사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으실 예정이에요. 박준수 상무님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28세에 이사가 되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제 더 많은 후배들을 지도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였어요. 2024년 4월 한국 본사 연수를 위해 서울에 갔어요. 수원 삼성전자 본사는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들이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연수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삼성의 글로벌 비전이었어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산업 생태계 전체를 발전시키겠다는 철학이었어요. 리엔 이사님, 베트남이 앞으로 10년 안에 동남아시아 기술 혁신의 허브가 될 거예요. 그 중심에 삼성이 있고 그 삼성의 중심에 리엔 이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죠. 김철수 글로벌 전략 담당 상무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연수 마지막 주에는 정말 꿈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재용 회장님과의 면담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전 세계 법인 우수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였는데 저도 그중 한 명으로 선정됐어요. 쩐리엔 이사님 정말 대단한 일을 해주셨어요. 단순히 회사를 지킨 게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제 손을 잡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최신 갤럭시 폴더블 폰의 쩐리엔에게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가교라고 각인된 거였어요. 받는 순간 정말 감동의 눈물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두 나라의 우정을 위해 계속 힘써주세요. 리엔 이사님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리더입니다. 회장님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깨가 무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베트남으로 돌아온 후에는 더 큰 책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를 중심으로 한 한마이너스배 기술협력센터가 신설된 거예요. 베트남 전체의 기술 수준을 높이는 게 목표였어요. 센터 개소식에는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님과 한국 대사님도 참석하셨어요. 장관님이 축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쩐리엔 이사는 베트남이 자랑하는 인재입니다. 개인의 용기로 국가 경제를 지켜냈고 이제는 베트남의 미래를 이끌어갈 리더가 되었습니다. 정말 과분한 평가였어요. 하지만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도 들었죠. 지금 타이응후엔 지역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에요. 삼성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베트남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발전했어요. 인구도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3배 이상 늘었고 1인당 소득은 5배나 증가했어요. 젊은이들이 더 이상 하노이나 호치민으로 떠나지 않아요. 오히려 전국에서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어요. 무엇보다 교육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삼성이 설립한 기술대학에서는 매년 1000명의 엔지니어를 배출하고 있어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도 정말 인기가 많아서 대기자가 넘쳐나요. 저도 주말마다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신입사원들에게 항상 이런 말을 해줘요. 여러분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베트남의 미래를 설계하는 엔지니어예요. 그 자부심을 잊지 마세요. 이사님, 저도 이사님처럼 회사를 지키는 영웅이 되고 싶어요. 한 후배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옳은 일을 하세요. 어려워도 무서워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올 거예요. 최근에는 더 큰 소식이 있었어요. 베트남 정부에서 저에게 노동영웅 칭호를 수여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이건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영예 중 하나예요. 쩐리엔 동지의 용기 있는 행동이 베트남의 산업 발전을 지켜냈다. 모든 베트남 청년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다. 정부 발표문의 내용이었어요. 시상식은 다음 달에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이에요. 총리님이 직접 상을 수여해 주신다고 하네요.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에요. 가족들도 너무 자랑스러워해요. 부모님은 딸이 나라에 기여했다며 정말 기뻐하세요. 남동생은 지금 삼성 장학금을 받으며 전자공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누나처럼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베트남을 더욱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싶어요. 동생의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대견해요. 이제 발표한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만약 제가 며칠만 늦게 발견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 사건을 통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신뢰도 더욱 강해졌어요. 위기가 기회가 된 셈이죠.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발두한 아니 황해이창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1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라고 들었는데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물론 잘못한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겠지만 만약 그가 처음부터 정직하게 일했다면 지금쯤 훌륭한 엔지니어가 되어 있을 텐데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진정으로 협력하려면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요즘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베트남 차세대 리더 양성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전국의 우수한 청년들을 선발해서 글로벌 기업에서 인턴십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베트남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 있어요. 그들에게 더 큰 기회와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는 게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의 꿈은 뭐냐고요? 저는 베트남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기술 강국이 되는 걸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과의 협력이 있기를 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삼성 베트남 법인의 CEO가 되는 게 목표예요. 베트남 현지인으로서는 최초가 될 텐데 불가능한 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꿈을 크게 가져라. 작은 꿈은 사람을 움직일 힘이 없다. 괴테의 말이죠. 저도 항상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어요. 오늘 밤에도 공장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베트남 청년들의 꿈이고 희망이라고요. 그리고 그 꿈들이 한국이라는 든든한 동반자와 함께 더욱 밝게 빛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묵묵히 해낸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용기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진심으로 협력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과 베트남의 우정, 그리고 함께 만들어가는 밝은 미래를 위해 저도 계속 노력할게요. 여러분도 각자의 자리에서 작은 용기를 내어주세요. 그 용기들이 모여서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